최근 한국 영화는 국제적 위상이 다른 K 콘텐츠와 더불어서 가장 최고의 위상을 어떻게 보면은 좀 과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산업도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은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는 어느 산업보다도 참 혹독한 시련기를 겪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영화 관객들이 많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OTT의 진출로 인해 가지고 극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급격히 지금 감소한 상태고 또 영화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가 이렇게 흥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화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극장가에 좀 볼만한 블록버스터가 좀 쉽게 좀 찾기 어려운 걸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영화 산업에 대한 요즘 투자가 많이 위축돼 있다는 것이 전체 산업계를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영화 산업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입니다. 올해 파묘 또 범죄도시 4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영화관 점유율이 80% 이상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중소규모의 그런 영화라든지 이런 또 제작사들은 극장을 찾기 힘들다는 그런 어려움을 또 토로하고 있는 반면에 또 극장 자체도 굉장히 지금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잘 되는 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홀드백 문제 요즘은 극장 개봉과 또 동시에 OTT에 이게 개봉 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극장을 찾는 사람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줄고 있기 때문에 극장 상영과 또 이 OTT의 상영 기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수익으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하면은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많은 영화계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현안들이 각각 이해관계가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이게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상충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듣고 또 조정해서 이렇게 앞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영화를 사랑하시는 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정특위위원으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참여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앞서 많은 기빈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이 한국 영화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오늘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는 두 분께서 맡아주셨는데요. 노철한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님과 이하영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 및 하하필름스 대표님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스크린 독과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과점의 정의에 대해서 찾아보면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스크린 독과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멀티플렉스 3사가 우리 극장 시장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가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의 스크린 상한제의 대상이기도 한 특정 영화가 전체 상영 자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을 우리가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왜 문제이냐? 예전보다 점점 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국 흥행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행영화 숫자 자체는 줄지 않고 있으나 시장 전체가 흥행영화의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작은 영화들 그리고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되지 못하거나 흥행 성적이 대단히 약한 형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복귀가 됐느냐? 코로나 이전 3년 평균에 겨우 57.8%밖에 복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독립예술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1%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다양한 영화를 즐기는 영화 애호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볼 영화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스크린 독과점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인 영화 감독들은 자신의 영화들을 걸기조차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볼 때 한국 영화 산업의 미래가 또 불안해진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영진이 자료들 찾아보시면서 또 뒤에도 발표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스크린 상한제 관련 법안 추진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20대 국회 때 이 세 개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었는데요. 당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 영화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멀티플렉스 3사가 주도하는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당시에 올라오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 미래로 볼 때 이렇게 독과점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한국 영화는 다양해지지 않고 관객도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그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스크린 상한제 법안의 도입 목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경쟁 성장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자 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이상적인 형태로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허락해서 문화 향유권을 강화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발의안은 크게 세 가지 발의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안철수 도정환 의원의 발의안입니다. 이 법안인 최초로 스크린 상한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실은 스크린 상한제가 핵심이 아니라 대기업의 영화 배급 상영 경험 금지, 우리가 말하는 수직 계열화를 해체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어서 스크린 상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승래 의원의 발의안인데요. 이 역시 대기업의 직영 상영관에 대한 견제와 또 상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스크린 상한제는 실은 이 다음에 소개하는 우상호 의원반보다 훨씬 엄격한 4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스크린 상한제, 또 하한제로 40%는 여러 영화들에게 허락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상한과 하한 규제를 뒀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고 또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호 의원의 발의안인데요. 앞서 이 두 발의안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스크린 상한제에 초점이 맞춰 있는 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서 거의 1년 정도 우리 문체부와 함께 제가 이 연구에 관여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름 잘 알고 또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발의안인데요. 핵심은 영화를 6편, 그러니까 스크린이 6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복합 상영관이 대상이고요. 이것은 대기업 여부하고 상관없습니다. 6개만 넘는 것, 그리고 또 제한을 두되 50%로 제한을 두되 전체를 두는 게 아니고 주 영화 관람 시간, 우리가 흔히 프라임 타임 이라고 하는 곳에만 한정을 두어서 조조나 심야는 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당시에 이 법안들에 대한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그 발제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제 의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텐트폴 영화가 개봉, 그러니까 커다란 영화, 흥행 영화가 개봉할 때는 관객 수가 항상 큰 폭으로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전날보다 개봉일에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중에 하나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점인데요. 영화 상영 회차가 관객 수요와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주장인데 우리가 개봉 시점에서 볼 때는 관객 수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객의 수요 예측만 존재할 뿐이죠. 즉 최초의 상영 회차 배정은 관객 수요 예측으로 배정이 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0%의 상한을 우리가 영업이익 방해로 이렇게 간주할 만큼 좌석 점유율이 80%, 90%, 100%가 된 적은 없다라는 거고요. 아마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펜하이머나 듄2가 이 대형 아이맥스관에서는 매번 매진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왜 아이맥스관이 부족해?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왜 침해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영화를 걸지 않았다고 해서 관객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질서 위배에 관한 지적인데요. 이 역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흥행 여부로 상영 회차가 조정된 2주차, 3주차에 이르면 스크린 독과점이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의 영화의 성공 규모가 그렇게 해서 기회를 잃은 나머지 모든 영화들의 상영기의 박탈이라는 그러한 피해의 총합보다 크다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죠. 또 50%에다가 조조하고 심야의 추가 상영까지 가능해서 영업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영화는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경쟁력이 있지만 상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영화들, 그리고 중박 규모의 영화 편수들이 증가하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건전성과 그리고 투자 가능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큰 영화가 한 편 성공했다고 해서 한국 영화 시장이 살았어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실은 다양한 영화가 골고루 잘 되는 것이 한국 영화 시장의 건전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배급 전략에 관한 지적입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일종의 영화 선진국들은 1년 전부터 배급 일정을 다 정해놓고 공개합니다. 어떤 영화가 언제 개봉하는지 1년 전부터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렇게 기자 발표 이런 거 다 들어보셨던 것처럼 길게는 3, 4년 후까지도 언제 개봉할지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배급 일정이라는 건데요. 배급의 규모는 배급사의 계획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배급사는 현대 상황에서는 프린트 제작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누구나 많이 걸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극장의 스크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급사의 계획대로 배급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극장이 해당 영화의 상품성을 평가하고 두 개의 이 교차점 지점에서 상영 규모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업 자유를 일부 제한받는 대형 배급사의 피해보다는 실은 상영 기회를 박탈당하는 배급사 수와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고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네 번째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이 있는데요. 비관세 무역장복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또는 계속 나오는 영업활동 제한이 된다. 그리고 정책수단도 있는데 굳이 법안을 왜 하니? 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아마도 이 뒤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멀티플렉스 3사는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3사의 지위를 활용해서 특정 영화의 상영 자원을 집중 부여하는 것은 관객의 작품 선택권을 일종의 악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시장 경제 질서를 반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특정 영화 상영을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20에서 30% 내외로 그리고 현장에서는 실은 15%를 이렇게 초과하지 않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분쟁이 존재한다라는 것 지난 20년 동안 제가 연구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세계 1등 영화 산업 국가인 미국 역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내는 최적 상영의 황금비는 30% 정도입니다. 또한 세계 영화 상영 질서에서 과반을 넘게 상영의 수를 차지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배급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나라도 없다라고 여깁니다. 또 상영 제한 대상 영화는 한국 영화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국 영화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고 간주할 수도 없겠죠. 또 해당 조치가 상영 제한 대상 영화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합니다. 그리고 불공정 환경을 만들어내는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본 규제가 기업에 무엇을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끼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불공정 행위 감시나 시정을 하면 되지 않니?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법적인 기준 없이 우리가 무엇을 결정을 한다라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문제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 상한제 법제화 제언에 앞서 한미 FTA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경험 하에서 관여한 거의 모든 법안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한미 FTA 위반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법안들에서도 빠지지 않고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적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스크린 쿼터 제도의 부활 내지 후퇴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이 아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처럼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 상한제의 대상은 국적을 불문합니다. 즉 국적 차별이라 해석할 수 없죠. 한국의 스크린 독과점과 같은 공급 독점의 해외 사례가 부재하기 때문에 역진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화는 그 누구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영 점유율 50% 제한이 손해가 된다라는 해석도 실은 근거가 부족하죠. 방송과 달리 한미 FTA에서 영화는 유보사항입니다. 관련 법제도 개편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규제 자율권과 통상 주체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동시에 기존 국제통상협정의 적용을 우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논리를 구축해서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를 통상 전문가분들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스크린 독과점의 미래가 있을까라고 학자인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없을 것 같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최근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실은 극장도 이 관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개봉 초기에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몰려서 보던 것들이 입소문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보는 형태로 2000년대 초반처럼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목이 높아진 관객들은 마케팅이나 스크린 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모든 영화 선진국에서 스크린 독과점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동일한 이유죠. 장기적으로 스크린 독과점의 효과는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놔두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처럼 한국 영화가 점점 위기에 빠져 있는데 두고만 보기보다는 법적으로 최소 규제를 함으로써 발전적인 지향으로 되는 시장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 상한제와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을 소개하는 걸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 상영관에 관한 정의가 있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극장 너무 목죄이는 거 아니니? 라고 주장하신다면 프랑스의 사례처럼 배급사나 극장이 원하는 대로 1년에 한 2편 정도는 또 자유롭게 틀어주는 예외 규정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 규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또 극장 개봉 후 유예 기간 미디어 홀드백이라고 하는 것도 극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고요. 또 스크린 컷하고 연계해서 독립 예술 단편 영화의 상영 배급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영화 발전기금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없애기보다는 실은 대상을 확대해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영화에 대한 재정이 또 한국 영화의 영상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이를 통합 관할할 영화 영상 주무기관의 설치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경쟁과 영업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헌법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장 구조입니다. 저 제작사 더 조그맣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제작사들 이제 간의 수공업으로 전략했습니다. 1인 회사가 태반입니다. 저 1990년대부터 영화 했습니다. 이렇게 영화사 어려운 적 처음입니다. 자, 뭐 때문에요? 상영관, 배급투자사, 소속 제작사 수직 계열화 때문이잖아요. 해결하셔야죠. 영화관과 스크린 수의 연도별 추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느낌이 없으신가요? 극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빨간 선이 관객 수입니다. 관객은 줄고 있는데 극장 수는 늡니다. 극장 수 증가는 멀티플렉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 멀티플렉스 간의 경쟁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되는 영화에 집중하는 그들의 행태가 독과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배급사, 제작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스크린 독과점의 기준. 스크린 독과점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06년 괴물이 처음 독과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후 스크린 독과점이라 하면 저렇게 하면 독과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50% 할 때도 있고 75%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75%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상영 횟수 독과점입니다. 과거에는 스크린을 기준으로 독과점을 판단하였습니다. 한 스크린에서 여러 편의 영화가 상영되면서 이제는 상영 점유율로 파악해야 됩니다. 즉 스크린 독과점 이꼬르 상영 횟수 독과점, 상영 점유율입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은 관별로 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멀티플렉스 상영관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 뻔히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과 1관 이렇게 온관 상영이 예전 방식입니다. 2관 아침 저녁만 딴 영화하고 집중적으로 2, 3, 4 프라임 타임에는 큰 영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3관입니다. 그 다음에 4관입니다. 일명 퐁당퐁당이죠. 교차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5관입니다. 프라임 타임 때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스크린 상영 횟수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영 횟수 기준으로 점유율을 파악하면 이렇습니다. A 영화는 총 42회 중에 22회 52.4%를 차지했습니다. 독과점입니다. 이런 형태로 상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별 상영 점유율 순위 비교입니다.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것이 2019년 이후고요. 까만 것이 2019년 이전입니다. 상영 점유율 1, 2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빨간 선이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점점 독과점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도별 상영 점유율 50% 이상 차지한 영화들입니다. 2022년 10편입니다. 편수도 적은데 10편이 나왔습니다. (2024년) 지금 상반기만 지났는데 벌써 4편이 나왔습니다. 올해 기록 나옵니다. 기록 세우실 겁니다. 또 영화별 1등 영화가 1일 상영 점유율 50%를 넘긴 일수입니다. 2019년도 1000만 영화가 5편 나왔을 때 기록입니다. 그게 2019년도 가장 많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상반기 61일입니다. 역시 또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게 42회는 6회로 해가지고 7일로 계산한 겁니다. 그 편수를 보면 80%가 넘습니다.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1회 상영하는 것도 있고 2회 상영하는 것도 있고 3회 상영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프랑스 분이 부럽습니다. 이거는 다양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범죄도시 2, 3, 4를 보겠습니다. 범죄도시 4 점유율입니다. 82%, 81%. 네. 역시 올해 안에 100% 나오겠죠. 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없고 영진이도 그런 통제 못하고 있고 아무도 통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래서 자, 범죄도시 4 1일 최대 상영 점유율 82%입니다. 나머지 93편이 18%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루입니다. 이렇게 82% 차지하려면 스크린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82%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수채 멀티플렉스 하지 말자고요. 관하라로 가자고요. 뭐하러 저렇게 스크린 많이 해가지고 저렇게 달달달달. 상영 점유율과 흥행은 비례하나?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례하나? 이거를 1위부터 박스오피스 1000만 영화들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연도별 상영 점유율 50% 이상 영화 편수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뒤에 점점 더 빨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전에 없었습니다. 이미 이때는 대기업 3사가 극장을 다 점령할 때입니다. 상영 점유율 통계를 보겠습니다. 1000만 영화 상영 점유율 범위입니다. 24%부터 82%까지 있습니다. 상영 점유율 평균은 51%입니다. 중간값 51%입니다.
50% 이하 13작품, 50% 이상 14작품, 70% 이하의 24작품, 75% 이상 3작품인데 거의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박스 오피스 순위별로 상영 점유율 가로막대 그래프입니다. 1위 영화가 50% 넘었나요? 상영 횟수 점유율이 높으면 위에서부터 커서 점점 작아져야죠. 상영 점유율 아무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편차가 심한 흥행 시장으로 VB 빈니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파묘를 보십시오. 범죄도시 4, 그 다음에 3위가 뭡니까? 170만이에요. 1000편 2편 나와서 시장 좋아졌습니다. 중간에 없는데 어떻게 좋아졌는지. 머리만 커진 시장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을 보고 좋다고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자, 2019년도 분포입니다. 골고루 있죠. 가장 근데 1005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훌륭했던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아십니까? 2017년 시장입니다. 1000편 하나지만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2017년과 19년) 관객 수 200만 이상 영화 비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1000만이 나와도 나온 것보다 300만, 500만이 더 나오면 더 많은 영화사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 많은 영화사들의 혜택 속에서 그들 중에서 어떤 영화가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더 흥행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률이 더 좋아집니다. 이런 시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건전하지 않은 시장이죠. 스크린 독과점의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컸던 게 필름에서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면서 프로그램의 모든 권한이 극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배급사들이 프린트를 100벌, 200벌 정했습니다. 그거를 극장들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배급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급이라는 단어 빼셔야 됩니다. 배급 아닙니다. 극장의 취사 선택입니다. 극장들이 프로그램을 정하고 극장들이 몇 개 갈지, 극장들이 얼마큼 갈지를 정하는 겁니다. 이제 독과점은 배급사를 제외하고 극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 독과점입니다. 그런 시장에 도래했고 그런 시장이 왔습니다. 어제 기사 났습니다. 슈퍼배드 4 유료 상영회가 어떻게 좌석을 40만 석을 가져갑니까? 개봉료가 45만 석인데 40만 석을 가져갔다고요? 그게 유료 시사입니까? 개봉이지? 누가 했겠습니까? 극장들은 일주일 전에도 저희와 공생한다, 서로 상의하겠다, 협조해서 가겠다. 불과 말 나온 지 며칠 만에 또다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가 나오면 누가 죽냐고요? 큰 영화만 살리는 이 시장을 과연 좋은 시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영화인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의 빠른 성장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극장에 있는 지방 소극장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소극장은 아니죠. 기존의 극장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수직 계열화, 경쟁 구도, 관객 축소. 관객 축소 압니다. 근데 관객 축소로 인해서 극장들이 경쟁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독과점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러고. 독과점 그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와 유사합니다. 다양성 파괴입니다. VP, 빈입비 현상 가속화 됐고 끝까지 왔습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선택할 권리 이제 없습니다. 그냥 극장들이 주는 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봤자 OTT란 플랫폼 생겨가지고 우리가 OTT 이겨내서 극장 한번 살려보자 같이 구호를 외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끝내 극장들은 그걸 이용해서 독과점하고 자기네 수익만 취하고 시장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그동안 영화관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노력 안 한 것이 아니었죠. 동방성장협의회 발족됐습니다. 열심히 했죠. 그때 다행히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래도 독과점 막아냈고 초대권 막아냈고 여러 가지 막아냈죠. 그렇지만 2018년 이후에 동방성장협의회는 유명무실해지면서 다시 아무 통제와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파워를 가진 극장들은, 영화관들은, 대기업 멀티플렉스는 다시금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방성장협의회 도와주십시오.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우리들이 영화를 만들고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협의체 정부와 우리 영진이 좀 도와주셔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린 독과점 양아치 짓입니다. 이제는 양아치 짓으로 규정해서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통합 전산방송에서 스크린 수, 스크린 점유율 없애야 됩니다. 그게 마치 독과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A관에서 6회차 전회 상영하면 스크린 1개입니다. B관에서 한 회씩 상영하면 그 영화도 스크린 수 1개입니다. 분모는 극장에 있는 2,000여 개, 3,000여 개의 스크린이 아니라 연간 스크린 수 5,000개가 분모입니다. 그래서 야영 대표 말씀대로 상영 점유율로 가야 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좌석 점유율로 가야 됩니다. 독과점 규제를. 1,000관짜리 1회나 100석짜리 극장 1회나 똑같이 1회거든요. 상영 횟수로 가도.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좌석 점유율로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바라겠습니다. 노철원 교수님 말씀대로 상한제, 하한제, 최소한의 상한제, 하한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82%까지 갔잖아요. 정말 90%, 100% 갈 날이 멀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영화 안 틀면은 극장이 손해다. 100번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 토론문 보면은 빈 좌석 수와 관객 수를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범죄도시 4 같은 경우에 100만 석이 빈석이고 8만 석이 팔린 석입니다. 1,000만 가는 동안에. 이런 사례가 파묘도 그렇고 범죄도시 4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100만 석이 빈자리인데 8만 석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다른 영화 틀면은 다른 영화 트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이익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정말 우리 극장은 멀티플렉스답게 다양한 영화 상영하고 다양한 기획 좀 펼치고 하면은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80%씩 점유해가지고 100만석 점유하고 8만석 팔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독과점 하냐고요. 조금 길게 가지. 해결책을 저는 영진이가 2019년도에 한국영화 결산 자료를 통해서 내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발제문 제일 마지막에. 네, 이사님 이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독과점 근절해야 된다. 그래서 창작자들한테, 신진 창작자들한테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창작자들이 창작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 좀 상한제, 하한제 하면서 그냥 규제만 할 뿐 아니라 그 상한제, 하한제를 지켜주는 극장에 대한 지원책도 프랑스 사례 등 외국의 사례 연구해서 소규모에서 시작하더라도 아울러서 그런 지원책을 펼치면서 영화 다양성이 꼽히고 그래서 한국 영화 산업이 꼽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극장들이 얼마 전 범죄도시 4로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그 이면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개봉일은 배급사가 정하고 범죄도시 4와 같이 관객 동원력이 예상되는 작품의 경우 라인업 확정과 동시에 다른 배급사들은 영화를 내놓지 않습니다. 범죄도시 4 개봉 전후로 3주간은 한국영화 기대작 개봉이 아예 없었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한국영화가 만약에 함께 개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2편 이상의 영화가 좌석 판매율을 끌어올려 준다면 이것만큼 극장에게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매주 10편 이상의 영화가 개봉되는데 범죄도시가 개봉하는 주에는 단 4편의 영화만 개봉했습니다. 그중 2편은 독립예술영화였고 나머지 한 편은 챌린저스라는 외화였습니다. 관객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 3년째 4월이나 5월경에 범죄도시를 찾는 관객들은 한마음으로 범죄도시를 예매했습니다. 극장의 스크린 쏠림 현상은 관객의 선택권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객에게 인기 없는 영화에 과도한 스크린을 배정했다면 극장은 스크린 규모를 줄이고 예상보다 관객에게 높은 인기를 얻는다면 스크린을 더 늘리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니즈에 부합된 영화가 편성됐는지 아닌지는 영진이 통합 전산망을 보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영진이 통합 전산망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시간 예매율과 스크린 편성, 좌석 판매율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투명한 시스템이 구축된 나라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관객에게 인기 없는 영화를 극장에서 많이 편성했다면 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입니다. 투자비를 많이 들인 작품이 상대적으로 스크린 배정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이 많다면 모든 투자 배급사들은 관객 규모에 맞게 영화가 많이 편성되기를 바랄 겁니다. 팬층이 두터운 시리즈물의 경우에는 영화를 먼저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 또한 많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는 한국 관객들의 특성, OTT 등 구독제 플랫폼 등장으로 인한 홀드백의 붕괴, 사라지지 않는 불법 유통시장 등의 환경적인 요인도 스크린 편성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극장 편성 규모를 줄이고 상영 기간을 늘린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내 영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화의 상영 비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은 바로 영화의 다양성 확보, 관객의 선택권 보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1위 영화를 규제하면 그 자리는 2위 영화가 차지할 뿐 영화의 다양성 확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예산 지원과 함께 지금 완전히 메마른 영화에 대한 투자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를 고객에게 선사해야 됩니다. 영화 산업은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발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고객의 선택을 많이 받는 영화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겠습니다. 극장도 영화 산업에 있어 하나의 큰 축인 만큼 여기 계신 영화 관계자분들과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위기 속에서 극장은 투자, 제작, 배급사와 협력해 한국 영화 산업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0만 영화가 나올 때 앞뒤로 두 달 동안, 앞뒤로 넉 달 동안 아무 영화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스크린 독과점이 가속화되면서 거기 들어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1000만 영화가 모두에게 축복이어야 되고 극장에도 축복이어야 되고 한국 영화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1000만 영화가 나오는 앞뒤 넉 달 동안은 모든 영화가 쓰나미처럼 죽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폐해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스크린이라는 거는 왜 아까 미니언스 40만 명 수요가 있으니까 40만 명 틀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 양아치라고 불리는지 아시는지. 자, 영화 한 편을 개봉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본과 수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주 개봉하는 그 영화들은 스크린이 유일하게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개봉일이 이번 주가 아닌 영화가 40만 석을 가져가면 누군가는 40만 석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러한 최소한의 룰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영화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공적인 자리 별로 나오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생존을 위해서 나왔고요. 강히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남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2006년도에 1000만을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스크린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250개로 1000만 영화를 했을까요? 거기에 저는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00만 영화가 스크린을 80%를 독점하지 아니하고 1000만 영화가 될 수 있다면 극장도 결과적으로는 더 큰 영화 시장이 커지고 극장에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250개의 스크린으로도 1000만 영화를 만들 수 있고 30% 점유율에서 1000만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그 1000만 영화가 터질 때 그 1000만이 나오면서 내영화조 받을 수 있는 낙수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최소한의 법제화에서 최소한의 극장과 배급사 간의 상호 자율적인 협상과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지금 저도 CJ 배급팀 출신이지만 아까 극장과 배급사의 협상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개봉하는 주에 극장이 원하는 만큼 프린트를 열어줄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짤막하게 하나만 요구를 드릴게요. 예전에 구청의 상영신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전에 극장과 배급사가 협의된 거를 구청에 상영신고를 해야 됐었어요. 상영신고를 한 만큼, 사전 조율한 만큼 주말관이 열렸습니다.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을 만들어주시면 이렇게까지 한 영화가 과다한 독점은 불가능합니다. 배급사가 우리나라에 6개가 있고 직배사가 4개가 있고 5개가 있고 그 배급사들과 극장 간의 균형이 맞춘 자율적인 합의에 도출된 스크린 배정이 그 주에 온전하게 걸린다면 이런 정도의 과도한 스크린 몰아주기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CNC 사례를 보면 자국의 영화 산업에 대한 지능 정책 연구와 정책 결정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반하여 현재의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프랑스의 CNC와 같은 영화와 관련된 방대한 권한과 역할을 그리고 기능을 가진 기관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그런 기능을 가진 기관의 설립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단편적인 스크린 산재 정책 수립이 아니라 자국의 영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투자펀드 관련 정책, 상영 규제 정책, 제작 지원 정책, 홀드백 정책, 영화 기금 및 예산 관련된 정책 등이 상호 각기 다른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작에서부터 상영 단계 이후까지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토가 통한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여 한국 영화 산업에 재도약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본다면 급변하는 영화 시장의 변화를 제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정책이 아닌 지능 정책의 확대를 통해 시장 경제 측면과 공공 측면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내의 경우 다양성을 위한 정책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편성 및 정책 방향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영진이 예산 정책만 보더라도 다양성을 위한 정책 예산의 삭감 또는 동결이 된 점을 볼 때 2025년 영진이의 예산 편성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산업 내에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양성에 대한 입장객 및 좌점률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능 정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들도 모색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원이 동결되거나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영화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문화가 해외 사례와 같이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규제 일변도식의 방식이 아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논리에 추가적인 공공 측면의 적극적인 지능 정책들이 공존해야만 현재의 국내 영화 산업의 침체를 딛고 재도약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좋은 영화가 사랑받고 재밌는 영화가 흥행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기세 좋은 영화를 쫓아가는 경향도 분명히 관객들한테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불공정하다라는 느낌은 제가 받았고, 그다음에 제 와이프 친구 중에 미르 엄마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한국 영화를 좋아하던 분인데 이제는 한국 영화 재미없대요. 재미없어서 자기 극장 안 가고 뭐 쏠리는 영화 있으면은 나도 뒤처지진 말아야 되겠으니까 극장 영화 보러 가겠죠. 근데 그 다음 주는 안 가죠. 왜냐면 아직도 그 영화가 있으니까. 그 다음 주 또 안 가겠죠. 아직도 그 영화로 도배가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과연 한 영화가 기세와 그 다음에 물론 재밌으니까 흥행하겠죠. 기세와 마케팅의 서포트를 가지고 1000만이라는 숫자를 찍는 게 과연 우리 전체 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다지 성공적인 영화 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강의를 통해서 또 생계를 유지를 하곤 했는데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공부할 때는 연극영화과라고, 요즘은 뭐 다 분리됐습니다만 연극영화과라고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였고 굉장히 전도 유망한 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관련 학과는 점점 이제 비인기 학과가 돼가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그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 중에 나는 창작자가 되겠다,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재미없다라는 거죠. 이 업계가 재미없다라는 거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의 한 독립영화사, 한 저예산 투자자의 그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생태계에서 이제 인구 감소하고 똑같은 거죠. 미래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 살아남겠다라고 뭐 창작자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라고 물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생태계 자체가 뭔가 그러니까 멸종의 길로 가면요. 그러면은 사실은 최상위 포식자도 결국에는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1000만 영화 만들지 말자, 뭐 그런 뜻 아닌 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런 법제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공정한 숨통을 열어놔야, 그래야 만든 사람들이 조금 더 평가의 기회를 좀 더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도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기회 받은 친구들이 뭐 제일 정말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넥스트 봉준호, 넥스트 박찬욱 되겠죠. 지금 토양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꼭 영화만 그래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또 얘기가 너무 넓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집중 현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문화다양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화가 사실 표현물이에요. 인간의 사상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안 가져갔을 때 우리가 이제 사상의 편향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이제 미국은 이 문제를 표현의 자유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금지하지 않는 걸로 다 풀어놓는 걸로 하죠, 그죠? 이제 프랑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좀 캡을 씌워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문화 다양성 문제로 접근할 때 그럼 왜 그 상영관이 그러한 어떤 저 규제 대상이 되었냐 했을 때 이게 결국은 미디어와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게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전달하는 매체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편성행위랑 비슷한 건데 이 스크린 배정이 그럼 요 놈을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맞느냐라는 어떤 논쟁이 하나 존재합니다. 방송은 편성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규제를 해요. 왜 그러냐면 방송은 푸시형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송신을 하면 바로 방송이 되지 소비자가 선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성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는데 신문은 규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신문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영관의 행위가 방송 모델을 갖고 오냐 신문 모델을 갖고 오냐라는 논의도 요 지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마 이제까지 발의된 법안 중에서 이제 우상호 의원 법안이 굉장히 정교하게 많이 진전이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앞에 나왔던 이른바 이제 그 독과점 문제, 그러니까 수직기여라 수평기여라 문제와 분리해서 본 굉장히 전 최초의 법안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을 이제 제시해 줬는데 조금 제가 이제 이 기준 중에서 대기업이라는 기준은 저는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건 뭐 되게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하나 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집중 기준을 논의할 때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기준이 집중의 지속이라는 이제 개념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사실은 배급 일자 예측 가능성 문제예요. 사실 이게 이제 이 자원을 잘 했을까 예측 가능성만 가지고 정확히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배급할 수 있는 날짜가 확보되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배정해놓고 지금 빈 좌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집중이 지속되어졌을 때 우리가 요거를 집중 기준으로 볼 거냐는 기준을 조금 도입하면 상당 부분 이제 완화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앞으로 한 번 더 논의해보자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FDA 문제 조금만 코멘트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FDA 규제를 논의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내국인 대국, 그러니까 외국 기업과 한국 투자자 기업을 동등하게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매준 시점부터 추가적인 규제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 분쟁 조정 쪽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우리가 규제를 도입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만약에 하면 이제 뭐가 걸리냐면 아까 말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데 요때 우리가 유념할 점은 뭐냐면 요건 우리가 외국 기업을 규제할게. 그러니까 이건 외국 기업을 규제한단 말이 없으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결과적인 것만 따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쭉 보면 1000만 영화 우리가 배정했던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의 상위 랭킹이 외국 기업이 배급한 것들이에요. 외국 직배사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도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보면 이게 실질적인 이제 규제 아니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체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공평하고 공정한 이제 그 대우를 만들려면요. 그러다 보면 느슨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하니? 또 이런 게 좀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